자, 소송의 주체를 보고 있어요. 소송의 주체. 법원 받고 검사는 건너가서 그랬지. 이제 피고인 보고 변호인 볼 텐데 피고인 쪽에서 나올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은 나오는데 그 피고인 특정 참 그 앞에 그 공동 피고인 개념이 있구나. 피고인 개념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피고인 쪽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진술 거부권 파트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 진술 거부권. 자, 거의 그 진술 거부권이 가장 많지. 예. 거기를 주된 목표로 잡고 가보자. 자, 피고인의 개념은 뭐 그 형사소추로 된 사람을 말하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게 공동 피고인 개념입니다. 공동 피고인은 별표 3개 넣으세요. 공동 피고인. 문제 이번에도 그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에 관한 문제가 나왔나 비슷한 게 나왔나? 공동 피고인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 피고는 공범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공범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같이 재판 받기만 받으면 다 공동 피고인이 돼요. 그래서 그 의의를 보면 공동 피고인은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수인의 피고인을 말한다. 그다음 공동 피고는 반드시 공범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병합된 사건이 관련 사건일 필요도 없다. 그냥 병합되기만 하면 다 공동 피고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폭두목인 정준호하고 그 국회 부의장으로 나왔던 박근영 두 사람 있는데 뇌물죄의 공범이죠. 공범. 그래서 같이 둘이 재판 받으면 공동 피고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TV에 다시 많이 나오는데 김부선 아줌마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뭐 난방열사로 그랬죠. 난방비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해서 뭐 이런 많이 올렸는데 그 관리소장하고 계속 재판 중이고 김부선이가 조금 졌죠. 뭐냐니까 서로 이제 말다툼 다 싸웠다 이거야. 싸웠는데 저쪽에서 밀치고 나도 밀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쌍방 폭행죄가 됐는데 둘이 같이 재판하면 김부선하고 관리소장이 공동 피고인이 돼요. 근데 김부선하고 관리소장이 공동 피고인이 되지만 공범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쌍방 폭행의 동시범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준호, 박근영은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죠, 그죠? 자, 그래서 둘이 같이 재판 받으면 이거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되고요. 김무성 관리소장은 같이 재판 받으면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범도 반드시 같이 재판 받을 필요고 따로따로 재판 받는데 공범도 공동 피고인이 된 경우하고 공동 피고인으로 되지 않은 경우하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공동 피고인도 공범인 경우하고 공범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공동 피고인은 공범일 수도 있고 공범 아닐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온 사람이 쭉 있는데 여기 이제 사건 번호 부를 때마다 나와서 재판 받거든요. 근데 판사가 급하게 어디 볼 일이 생겼어. 그래서 야, 다 불러. 다 나오라 그러고 한꺼번에 재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관 법원 서기한테 한마디 해요. 법원 사무관한테 야 병합 심리해 그래. 병합 심리하면 한 공판 조서에 그냥 같이 써버리는 거지. 그게 병합 심리. 분리하면 공판 조서 따로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절차상의 차이일 뿐인데 그러면 다 이게 공동 피고는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개 공범일 필요도 없고 관련 사건일 필요도 없고 한 장의 공판 조서에 쓰기만 하면 다 공동 피고인이 된다라는 개념을 아시고. 관련 사건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관련 사건이 아니더라도 되고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의 주관적 가분이 대원칙으로 했죠. 그죠?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면 다 각각 따로따로 취급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공동피곤도 따로따로 취급합니다, 원래. 예. 이게 이석기 사건의 공동피곤이죠. 공법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쭉 옷을 이렇게 일절 입혀놨네. 이쪽에 변호인이고, 세월호 사건의 공동피곤 이거는 이제 재수고 입혔죠. 자, 그래서 공동피로 소송관계는 원칙적 주관적 가본이니까 이거 잘 봐주세요. 공동피고는 수개의 사건이 동일본에 계속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마다 소송관계는 개별적 존재하며, 자, 이거 줄 쳐놓으세요. 피고인마다 소송관계는 개별적 존재하며 그중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피고인 상피고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정준호가 자백했다고 해서 뇌물 받은 박근혜 자백된 게 아니죠. 자백한 게 아닙니다. 김부선이가 증거 동의한다 그래서 뭐 아파트 관리소장이 증거 동의한 걸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따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상피곤이 무슨 말이에요라고 결국 묻더라고. 공동피곤 중에 한 사람을 그냥 피곤으로 지칭했으면 그 사람과 상대방 피곤이라는 입장에서 상피곤이라는 이름을 써요. 피의자 단계에서는 상피의자로 그러고. 그래서 정준호를 피곤을 그랬으면 박근영을 공동피곤 박근영을 상피곤에 부르고, 박근영을 피곤을 불렀으면 정준호를 상피곤에 부른단 말이야.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뒤에 또 나오는데, 피고를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 이유가 다른 공동피곤이 공통되는 때는 그 공동피곤에 대해도 원심 판결을 파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준호하고 박근영이 있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단 말이야. 뇌물을 뭐 1억 주고받았다 라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했는데 정준호는 뇌물 1억 주고받은 그 혐의가 없다. 혐의 없고 증거 없다. 라는 혐의로 상소를 했고요. 박근영은 1억 다 받았는데, 증거도 있고 혐의도 있고 증거도 받았는데 형량이 너무 과하다. 형만 좀 깎아주라. 라고 이제 항소를 했단 말이야. 오늘 정준호는 아예 범죄 자체를 부인했고, 박근영 범죄는 부인하지 않고 형 봐주기만 봐달라고 그렇게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보니까 1억 받은 거 이게 그 유죄로 낸 거 이거 잘못됐다. 5천만 원만 증거했을 뿐이지 나머지 5천만 원 증거 없다는 이유로 이걸 깨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5천만 원 혼자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박근영 이 사람은 이걸 뭐 5천만 원 주고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항소유를 안 삼고, 내가 1억 다 받았긴 받았지만 좀 봐달라고 해서 항소를 했고 항소유를 안 삼았지만 이게 5천만 원 주고받은 게 서로 공통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항소유로 삼지 않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깨준단 말이야. 이게 공동파기예요. 공동파기. 피고를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 이유가 다른 공동피고에게 박근영에도 공통되는 때는 그 공동피고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해 줍니다. 그 부분만큼만은 공동파기예요. 이건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피고는 특정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몇 번 쉬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피고의 특정, 피고의 인정, 이런 문제입니다. 누구를 피고로 볼 것인가 이 문제인데 되게 쉬울 것 같죠?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누구를 피고를 볼 것인가 의 문제. 근데 이 피고인이 속이면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그 성명 모용하고요, 위장 자수인데 둘 다 법원을 속이려고 한 거죠. 법원을. 그래서 뭐 어떻게 속이냐면, 보통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제기할 때 피고인 남욱의 이름 쓰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공소사실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고인 남욱이를 도박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 도박도 마약의 일종이에요. 마약. 왜냐하면 마약 먹는 거 똑같이 있잖아. 이 그 도박을 해서 따는 순간 뇌 속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게 마약성이 있단 말이야. 공부도 계속 하다 보면 안 하면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공부하고 싶고 미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공부에 중독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 정도 돼야 돼. 시험 시험 치러 가고 싶어. 이런 중독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관성이라는 법칙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공부하다가 갑자기 5시간밖에 안 하고 있으면 10시간을 채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8시간, 10시간씩, 뭐 12시간씩, 15시간씩 한다는 사람은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놀고 있는 거예요. 능률성이 없는 거야. 공부는 하루에 8시간 해도 사실 충분해요. 아주 능률적으로. 그리고 꼭 공부하는 거를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한다 이 생각하면 안 돼. 응? 길 가다가도 공부하고 뭐 화장실 공부하는 사람 많죠. 그거 집중이 잘 되니까 화장실 가서 책 공부하고 밥 먹을 때 하고 핸드폰 하듯이 그걸 계속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중독이 생겨. 안 하면 뭔가 불안해.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발달되면 오늘 맥주 한잔 할까 친구하고 맥주 한잔 할까 해가지고 맥주 마시면서도 공부가 돼요. 공부 얘기를 막 해. 이제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공부는 잘 되는데 다 잊어버리지. 생각이 막 되는데. 근데 이 도박을 저지른 놈이 하도 도박을 자꾸 하니까 이제 그 상습 도박이면 붙들려 들어가요. 징역을 살아 2년이라도. 그래서 이제 도박이 여러분 붙들리니까 연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잡히면 어떡하지?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하고 연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삼촌의 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외워놔요. 외워가지고 삼촌 이름을 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박을 피고 있는 조카 갑인데 이 새끼가 도박을 했는데 잡히자 삼촌 이름을 댔단 말이에요. 삼촌 이름을 대가지고 공소장에는 삼촌 을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공소지게 된 거죠. 이런 거를 성명모용 또는 성명도용이라고 그래요. 성명도용, 닉도용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죠? 도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법률상으로 모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도용은 몰래 훔쳐 쓴다는 게 도용이고 모용은 무릎 쓴다는 거죠. 모험할 때 그 모자 모용자. 그래서 실질 피고는 모용자고요. 이름이 도용된 사람을 피모용자라고 그러죠. 피도용자. 피가 이제 수동형이죠. 수동. 우리 영어로 말하면 ed. 이런 형태를 성명 모용 소송을 하는데 실제 피고는 예죠, 그죠? 근데 공소장이 예로 적혀져 있고 삼촌이 나가서 재판 받을 일은 없죠. 보통의 경우는 물론 아주 착한 삼촌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나 뭐 늙고 죽을 때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가서 재판 받고 내가 벌금 낼게 이러고 나가는 아주 천사 같은 삼촌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 삼촌도 드물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나가서 이거 뭐야, 나 왜 기소를 했어라고 따지니까 이거 고치겠죠, 그죠? 고쳐서 요 갑으로 고쳐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나오는 포인트가 누구를 피고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학설 대립이 있는데요, 학설 시면 안 나와요. 293쪽에 보면 피고인 특정의 기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표시 요구를 공소장에 표시된 사람을 피고로 보자라는 표시설이 있는데 표시에 따르면 얘를 피고로 못 보죠, 실제 피고인을. 그래서 검사의 의사를 따라서 얘를 피고로 보자라는 뭐 의사설도 있고요. 그러면 삼촌 을이 법정에 나왔는데도 의사설에 따르면 이 사람도 뭐 피고로 못 보는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설을 뭐 취하는 견해도 있고 있는데 우리 다sul 판례가 뭐냐면 요 표시를 기준으로 검사 의사도 고려하고 피고의 행위한 사람을 다 고려해서 피고를 정하자라고 하는 실제 표시의 그 통설 판례고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딱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자, 그래서 294쪽에 성명 모용 소송 관계에서 그 밑에 보면 요점으로 정리해놨어요. 요점을 봐보세요. 피고인이 되는 자 요점에 정리해 놓은 요점 봐보세요. 피고인이 되는 사람은 모용자죠. 모용자. 조카입니다. 모용자인데 다만 삼촌인 피모용자도 공판장에 나와서 야 이거 뭐냐라고 따지러 나올 때는 그 사람도 피고로 취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피곤이 되고, 그리고 피곤이 되는 사람도 모형자고 공소적 효력도 모형자 조카에게만 미치고 피모형자를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끝까지 재판은 이름은 삼촌 이름을 대놓고 지 조카 지가 도박한 지 조카 지가 나가서 재판을 끝까지 받겠죠. 만약에 삼촌이 나가서 이름이 팔렸다 그러면 재판이 중간에서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재판을 안 받을 테니까 재판의 효력은 보통 기판력도 모형자에 미치고 피모형자에 미치지 않습니다. 둘이 짜지 않는다 하면은, 그래서 모형자가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피모형자가 나와서 재판을 끝까지 받지는 않는단 말이야. 저 세 가지를 가지고 보시는데, 시험에 나온 포인트가, 그러면 피고는 예고 삼촌 을은 피고이 아닌데 공소장에 표시되어 있는 이 삼촌 을을 조카값 실제 피고는 값으로 고치는 방법이 뭔가,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요거를 공소장 정정 방법으로 하지 공소한 변경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정정하고 변경 차이가 뭐냐면, 정정은 표시를 잘못한 거 고치는 거고요. 변경은 A에서 B로 바꾸는 걸 변경을 그러죠. 이거는 A에서 B로 바꾸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값을 표시해야 되는데 얘가 거짓말해서 잘못 표시를 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공소상 정정을 하지 공소상 변경을 하지 않는다. 차이가 또 뭐냐면, 공소상 정정은 검사가 자기가 한 잘못을 자기가 스스로 고치는 거니까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대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상 정정 절차를 의뢰하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삼촌 을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이거 뭐냐라고 따질 때 삼촌 을을 절차에서 빼주는 방법이에요. 이미 형식적이나마 공소장에 이름이 쓰여져 있고 기소가 됐죠.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았죠. 내가 뭐 왜 나를 기소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라고는 못하고요. 피모형자들한테 공소화 판결해줘요. 이건 그거는 기소가 잘못된 거래요. 삼촌 어르신 앞으로 나온 이 공소장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걸 확인해주는 공소화 판결을 내려요. 그렇지만 공소화 판결은 삼촌 피모형자를 절차에서 빼주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조차 값조차 공소화 판결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값은 그냥 소환해서 데려와서 이름 고쳐서 재판을 진행하면 돼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 피모형자를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공소화 판결이다.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 위반에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유추 적용해요. 공소화 판결한다. 두 번째고. 그래서 이제 삼촌은 공소화 판결에서 집에 보내서 이제 안심을 시켰는데, 그러면 실질 피고인 얘를 처벌하는 방법이 문제죠. 정식 공소장에 나갔으면 얘를 그냥 소환해 오면 됩니다. 이름 고치고, 그지? 공사 이름 고치고 소환해 와서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데, 보통은 도박 같으면 약식 명령이 먼저 가죠. 약식 명령이. 약식 명령이 피고인을 삼촌 을 이름으로 벌금 100만 원 도박죄로 나갑니다. 그래서 피고인 을 삼촌이 보고, 내가 뭐 화투장도 못 잡는 놈이 무슨 도박에 또 벌금이 나왔냐라고 이제 따지니까 법정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조카더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약식 명령은 이름이 을로 돼 있잖아. 원래 누구한테 가야 될 거야? 갑, 그지? 조카 갑한테 가야 될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쳐야 되겠죠. 피고인 을을 갑으로 고친다라는, 고친데 그걸 이제 경정 결정서로 그래요. 고친다는 거죠. 그 경정 결정서와 요 원래 삼촌에 있는 가 있는 약식 명령, 요거를 참 중요한 게 약식 명령 새로 발령하지 않습니다. 삼촌한테 가 있는 기존의 약식 명령을 받아와서 그걸 표시만 고쳐서 보내요. 새로 발령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모형자 조카 갑한테 송달해서 약식 절차로 처벌을 합니다. 약식 절차를 밟아줘요. 바로 정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세 번째 포인트고, 이게 최근에는 안 나왔어, 시험에. 세 번째 중에. 자, 책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자. 책으로. 성명 모형의 소송 관계에서 이 피고인이 되는 자, 즉 공소적 효력이 미치는 자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형자가 피고인이 된다. 다만 피모형자가 공판지에 출석했을 때는 형식적이나마 피고인이 된다 했고, 그 판례 별표 하나 해놓고요. 모형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형자의 공소적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요점했고, 그 다음에 모형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모형자가 공판지에 출석한 게 보통은 이 경우라 그랬죠.
검사가 모형자로 검사의 공소장 정정한다. 공소장 정정한다. 그렇지. 법원의 공소한 변경은 이를 쓸 필요가 없다. 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런 거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피모형자가 공판장에 출석하는 경우 피모형자에게 법원은 공사 판결하죠. 삼촌들한테는 공사 판결합니다. 자, 그것도 판례도 별표 한두 개 해놓고요. 그래서 법원은 피모형자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지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320조 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 판결하여 피모형자 불완전한 지위를 해소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죠. 모형자로 검사가 공소한 정정하고 모형자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거 안 놀았네. 세 번째 포인트 책 봐봐요.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약식 명령의 경우에 모형자에게는 아직 약식 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모형자 조카 갑에게는 아직 약식 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삼촌한테 갔죠. 본래의 약식 명령, 본래 내가 다음 편한테 거기도 별표 또 해놨어요. 본래 새로운 약식 명령이 아닙니다. 본래의 약식 명령 정본과 함께 피고인 표시 경정 결정서를 모형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약식 절차설이 통설 판례다. 그래서 약식 재판을 받는 기회를 한번 보장해 주죠. 근데 끝까지 공소장 정정 없이 변론이 종결되면 이건 공사 판결합니다. 피고인 특정이 없는 상태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곁다리들인데, 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피모형자 방법이 뭐 재심을 하라, 뭐 비상상고를 하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그냥 전과 말소로 합니다. 검사가 전과 말소로 재판 안 하고 검사가 기록을 보고 해줘요. 이런 경우가 이따금씩 생깁니다. 행정착오로 또는 뭐 그놈이 남의 이름을 댔기 때문에 뭐 복역 증명서 같은 게 날라와요. 당신은 몇 달 며칠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마산 무슨 교도소에 복역했음을 증명합니다. 이게 날라온단 말이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생겨.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따지면 그 이제 전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이제 검사한테 그 동안에 뭐 했는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갖고 있는 그 전자적 문서 있잖아요. 카드 기록 이런 걸 봐도 돼요. 내 카드가 내가 어디 가서 썼다는 걸 보여주면 나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지워준다고. 자,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게 위장 출석인데, 위장 출석은 또 시험에 그렇게 나올 게 없어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정반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뭐 술집 사장들, 나이트클럽 사장들이 행정 법규를 잘 위반하잖아요. 그래서 무자료 거래, 세금 포탈을 많이 해. 무자료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가자. 이제 보통 또 이런 거 벌금만 맞으니까 불구속 기소가 되죠. 그래서 재판 몇 번 받아보니까 이제 빤하니까 사장갑이 밑에 지배인을 보냅니다. 부장을 보내가지고 나 대신 재판 받으라고 보냈는데, 이 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대리권을 수용하면 됩니다. 대리를 시켜가지고 위임장 쓰고 하면 되는데, 그건 또 무식해서 못한 거야. 못하고 우리가 늘 해왔듯이 대출을 부탁한 거지. 네 가서 대신 출석해라. 그래서 부장을이 위장 출석합니다. 그러니까 부장을이 이제 거꾸로 사장갑의 명의를 모형한 거지. 명의를 모형해가지고 내가 사장 아무개다라고 출석해서 재판 받죠. 여기 위장 출석입니다. 위장 출석. 이게 위장 출석 교사자고 피교사자인데, 이것도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 피고인이 되는 자 밑에 요점 정리 가봐봐. 위장 출석 밑에. 오늘은 성명 모형을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되는 자는 공소장에 피고로 표시된 자입니다. 위장 출석 교사자죠. 성명 모형과 정반대단 말이야. 그다음에 공소제기 효력은 교사자죠. 공소장에 피고로 표시된 그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죠? 근데 문제가 그 성명 모형과 같이 재판은 누가 받나요? 위장 출석한 사람이 받죠, 그죠? 위장 출석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재판 효력은 피고인이 되고 공소제기 효력은 위장 출석 교사자가 받는데, 재판 효력은 재판받은 위장 출석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벌금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판사가 보고 당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너 안 되겠어. 벌금 정도 안 되겠네. 너 징역 살아 그러고 법정 구속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때부터 난 아까 사장 아무개가 앉아서 이게 아닌데 근데 사실은요 사장 아무개가 아니고 웨이터 아무개인데요. 뒤늦게 말해봐 소용없단 말이야. 응? 이미 판결에 잡혀 들어가서 상소를 해야 되죠. 내가 사실은 나는 나다 사장이 아니다라고 상소를 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위장 출소의 경우에 그 형식적 피고인을 절차에 배제시키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 절차 이거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데 공판 절차 이렇게 세 개의 절차로 나눠지고요. 모두 절차, 사심 절차, 판결 선고 절차. 모두 절차 요 진술 거부권, 인정 심은 검사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뭐 재판장 전전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요 과정은 아직까지 본김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심리가 들어가야 본김이 들어가죠. 범죄자를 심리를 해야. 요 과정에서 모두 절차 단계에서 뾰록이 났어. 자기가 사장 이름을 댔다. 위장 출소할 때 뾰록이 나면 그냥 쫓아보내면 됩니다. 재판 아직 진행 안 했으니까 그냥 퇴정시키면 되는데 사심리 들어가서 증거조사 과정이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위장 출석했던 게 밝혀지면 이거 그냥 못 쫓아보내요.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공수기각 판결에서 쫓아보내고 원래 사장을 소환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판결 선고된 다음에 밝혀지면 상소를 해야 되죠. 상소해서 밝히고 확정된 다음에 밝혀지면 뭐 재심을 하든가 비상상고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몰라도 돼요. 시험에 문제화되기는 어려우니까. 자, 그렇게만 보시고 나머지 소송 피고인의 소송법상 법적 지위 이런 것들 뒤가 쓰이겠죠. 자, 그렇게 두고 요즘에 거의 또 문제에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조금 기출된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출제 경향 유심히 보니까 이 출제하는 사람이 기출 문제를 딱 갖다 놓고 피해 갔어. 그게 눈에 선명하게 나와. 내가 요거는 몇 번 나왔으니까 다음에 요거 나올 거다. 요거는 몇 번 나와서 나올 거다 했던 것이 거의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적개심판 몇 번 나왔을까? 그거하고 같이 나오는 약식 나올 거다. 그런데 약식 나왔고 간이공판 절차하고 그다음에 국민참재판 서로 번갈아 나왔는데 국민참재판이 한 서너 번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같이 나오곤 할 거다. 그런데 간이공판 절차 나왔고 그리고 많이 나와서 피해간 거 공판 준비 절차하고 뭐 증거 개시 이런 거 많이 와서 피해갈 거다. 피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근데 고정화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 환부가 한 번은 뭐 이상하게 고정화돼서 나와요. 환부가 한 번 나왔고 시험에 또 어디야? 저 뒤에 위법 배제 법칙이 나올 게 되게 많거든. 근데 한 서너 번 나왔다고 자백 배제 법칙을 냈어요. 거의 자백 배제 법칙 한 거 내고 그다음에 사경작세 피진 소설 그거 뭐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뭐 불이익 변경 금지는 예상 문제였죠. 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나왔고 그 뒤에는 문제를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고정화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를 또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최근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것도 자백 배제 법칙이기 때문에 구색 가축에서 한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놔야 되고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볼 진술 거부권이 시험에 나올 게 무진장 많아. 그리고 계속 나왔고 한 두 번 연속으로 이쪽을 하지만 이 좀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출제 스타일을 봐서는 자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 보십시다. 별표 한두 개는 해놓고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 헌법 27조 4항 형사정법 275조 2 요번에 헌법 사항인가 아닌가 그런 거 틀리면 절대로 안 돼요. 틀릴 수도 없지, 그지? 1번 문제. 그게 작년에 한번 나왔으니까 2007년 2017년 1차에 나왔으니까 몇 번 안 쉬겠냐 했더만 낼 게 없었는지 또 냈더라고. 또 내면서 조금 진보시켰죠. 그게 기출 문제를 보고 낸다는 것이 이게 드러난다니까. 평소에 조심해두면 된다 그랬어요. 무죄 추정 원칙 헌법이 있습니다. 형사정법에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돼. 이 문구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별표 놓고요.
형사 피고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된다. 여기에 거의 다 담겨져 있죠. 무죄 추정 원칙이. 이 문구 가지고 해볼까요? 형사 문제만 무죄 추정이 있죠. 민사 문제는 없죠. 행정 문제 없죠, 그죠? 근데 행정 문제 중에서 징계는 형사 문제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그다음에 법조문은 피고는 돼 있지만 피의자도 무죄로 추정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다음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무죄로 추정되지 않죠.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그 확정 판결이 잘못됐다고 다시 청구하는 재심 절차에는 무죄 추정이 안 되겠죠. 확정된다면이니까. 그다음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니까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계속 무죄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죠?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래서 항소까지 계속 무죄로 추정되고요. 유죄 판결이 들어가는 게 뭐냐 이런 것들 문과에서 다 나옵니다. 추정된다, 추측해서 정한다 뿐이지 본다라는 건 아니죠. 무죄로 바로 본다는 건 무죄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거고 인권 보호를 위한 거죠. 유죄 판결에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나오죠. 무죄 추정 원칙의 내용에서 불구속 수사 재판의 인신구속 제한의 원리가 무죄 추정 원칙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하고 불구속 재판하는 데 원칙이 나오고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시키며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시킵니다. 이 원리에 가지고 예단 배제라고 쭉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이제 판례에서 나왔죠. 판례. 이건 판례는 한 번만 읽어도 뭐 다 해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무죄 추정을 받는 피의자더라도 구속을 시킬 수 있죠. 구속을 시킬 수 있고 따라서 구속 과정에서 포석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무죄 추정에 반하는 건 아닙니다. 묶거나 채워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소자용 의료, 즉 그 죄수복을 입히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이 위반되나 안 되는 이건데 우리가 입는 옷 있잖아, 옷.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이 왜냐하면 스스로 그 자기 세뇌가 되기도 해요. 자기 세뇌. 입는 옷에 따라서 자기 세뇌가 된단 말이야. 나도 이제 그 강의할 때 흐름한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느낌이 그래요. 꼭 뭐 기름 팔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바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오면 내가 강의하러 온 게 아니고 기름 팔러 온 거.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이렇게 딱 큐를 갖춰야 뭐 그걸 뭐 음숙주의니 뭐라고 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갖춰야 내 마음의 자세가 갖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강의를 하고 지식을 팔러 온 거지 기름을 팔러 온 사람이 아닌 것 같다란 말이야. 기름을 팔고 왔으면 그냥 잠바 입고 넥타이 매고 대충 이렇게 시커먼 옷 입게 와도 된단 말이야. 자기 세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수험가에서 노량진화 되지 마라 근데 노량진화 된다는 게 뭐야? 이게 노량진화야. 저 세 줄 체육복 입고 삼색 세 줄 체육복 입고 슬리퍼 끌고 이러면 나는 노량진 수험생이야 이거야. 그러면 계속 노량진에 있게 돼요. 탈출을 못해. 합격한 듯이 양복 깨끗하게 입고 여자 같은 화장도 하고 이렇게 강의를 와서 들어. 그래야 나는 이제 시험이 된 공무원이다. 노량진화 되면 안 돼. 교도소에도 교도소화라는 이론이 있어요. 교도소화.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적응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계속 들어온대요. 교도소에 계속 들어온대. 교도소가 편한 거지 거기서. 교도관하고 잘 살고 또 동료들하고 잘 지내고 뭐 아주 편해 집처럼. 불편해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 학원이 불편해야 돼. 노량진이 불편해야 돼. 근데 여기 편하다고 슬리퍼 입고 한번 제복 뭐한 달에 한 번 빨아 입고 이러면은 스스로 긴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꾸 처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결 수용자한테 죄수복을 입혀버리면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라고 죄책감에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어권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요거 출처는 안에서 재소정 의료 요거는 무죄 추정에 반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요. 필요. 줄이자면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저장 의료를 입더라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필요동 해놓고요. 이거 필요해요. 단체 생활할 때 필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교복 세대거든.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다녔어. 머리도 일제 시대처럼 머리 빡빡 깎고 그지.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죽고 전두환 들어오면서 이제 사복 세대로 바꿨는데 사복을 오랫동안 입혔는데 입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드러나는 거야. 대표적인 문제가 뭐야? 빈부격차잖아. 빈부격차. 노스페이스 어쩌고 저쩌고 교복 입었는데 그 위에 더더우니까 서로 그까지 또 서열 싸움하고 그러잖아. 그게 드러나니까 교육 효과가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교복으로 되돌아갔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요 시대는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요 세대는. 그래서 교도소 안도 똑같단 말이야. 사복 입혀놓으면 돈 있는 놈 없는 거 쫙 갈려질 거고 또 거기서 서열이 설 거니까 못하게 막는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한데 근데 수사하고 재판받을 때까지 이 죄수불 입히는 이거는 무죄추정에 반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잘 구별하세요. 교도소 내 교정시설 안에서 죄수불 입히는 거는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지만 수사하고 재판받을 때도 죄수 의료를 입게 하는 것은 자기가 당당하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죄수불 입혀놓으면 죄인처럼 이미 심리적 위축이 드니까. 그 다음에 판례는 요거는 저 앞에 그 구속에서 본 거니까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의 원리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라틴어로는 인두비오 프로레오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인두비오 의심스러울 때는 레오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판사가 얘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안희정이가 간음을 위력에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안희정이 이익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위력을 썼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범죄가 측면이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피고는 이익으로 판단해요. 확신이 요구되고 따라서 거정 책임, 증거를 들 책임이 그 피고인이 아니고 검사이게 됩니다. 검사. 안희정이가 위력에 의한 간음을 했다라는 증거를 검사가 내놔야 돼. 못 내놓으면 검사가 져요. 무죄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무죄 추정 원칙의 적용 범위. 아까 조문에서 봤죠. 인적 적용 범위는 법조문은 피고로 되어 있지만 피의자에게도 너무나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런까지 출제로 됐었어요. 옛날에는. 헌법과 형사정법에도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죠. 규정 자체는 피고인밖에 안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객관적 적용 범위가 이제 문제인데 그 형사 문제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형사 문제만. 근데 그 형사 절차 외에서도 관련된 분야 징계 절차에는 적용됩니다. 징계 절차 적용돼요. 따라서 기소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필요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 그건 무죄 추정에 반하죠. 그렇지만 그 기소의 기초로 있는 공무원이 비사실 기초로 징계 처분하는 것은 무죄 추정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공무원이 옛날 같으면 축첩, 요즘 이런 말 안 쓰지. 축첩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첩을 들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률론 외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산다 이건데 요즘에는 이제 미투지. 미투. 나도 당했다라는 어떤 게 나타났잖아. 그러면 이걸로 기소가 돼요. 또는 뇌물을 먹었다. 이걸로 기소되면 요 기소됐다는 요 사실을 가지고 징계를 때린다고. 면직한다든지 징계를 때리면 아직 이게 확인이 안 됐는데, 그지? 처벌 들였는지, 뇌물을 먹었는지, 제자들하고 성관계를 했는지 이게 확인 안 됐는데, 요 가지고 징계를 때리면 이건 무죄 추정에 반하죠, 그죠? 근데 요게 기소돼 가지고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이 안 됐지만, 요걸 확인했습니다. 요거를 다른 걸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 그 기소돼서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요걸 가지고 징계를 때리면 요거는 무죄 추정에 반하지 않아요. 여기단 말이야. 형사사건을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징계 때리는 것은 무죄 추정에 반하지만 그 기소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 비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무죄 추정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 관련된 판례들을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봐봐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한테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 이거 무죄 추정에 반합니다. 반에 동감해 놓으세요. 노랗게 된 것 줄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만으로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위헌입니다. 무죄 추정에 반하죠. 마찬가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거, 필요적 해제죠. 필요적 지위해제. 이거는 헌법 위반됩니다. 그 다음에 불구속 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상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부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그 형을 1심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장이 계속 나와서 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없어? 불구속 상태는 있죠. 계속 있으니까 부단체장 즉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무죄 추정에 위반됩니다.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죠? 아직 불구속 상태니까. 자, 그 다음에 비교 판례들 쭉 봐보세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데 임의적 재량적 직위해제죠. 이거는 무죄 추정에 반하지 않습니다. 없다 동안 해놓고요. 그 위에 판례, 위에 첫 번째 판례하고 비교해 두세요. 그 다음 징계 혐의 사실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 사실로 기초 사실이죠. 이걸 확인해서 유죄 징계하는 건 이거는 무죄 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판례, 아까 위에 세 번째 판례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까 위에 세 번째 판례는 불구속 상태죠, 그죠? 근데 요 밑에 비교 판례의 세 번째 판례는 구속 상태입니다.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구금 상태니까 그 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단체장,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이건 무죄 추정에 반하지 않죠. 그렇게 서로 비교해 두면 뭐 기출 문제에서 다뤘던 판례들이 거의 다루어집니다. 요 6개 판례 잘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 정범위는 아까 조문에서 봤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요. 그 유죄 판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관할 위반, 면속, 공세가 이런 거는 형사재판은 무죄 판결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뭐 확정되더라도 무죄로 계속 추정됩니다. 유죄 판결은 형 선고뿐만 아니라 뭐 형 면제 선고에도 당연히 유죄 판결이 들어가고요. 선고됐다 하더라도 확정시까지는 계속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된행되면 재심 청구 사건에도 뭐 무죄 추정이 되느냐 얘기 나오는데, 재심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그 확정 판결을 다시 해달라는 거니까 이 절차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한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보죠. 여기는 별표 한 4-5개 해놓으세요. 전체적으로 다.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둘러싼 판례들이 계속 쏟아지고 나오고 있어요. 아주 깊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아주 상세히 이 세 책을 다 정리했어요. 세 책. 여기는 조금 옛날 책 가진 사람은 이게 추록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내가 옛날 책 그 추록을 만들어서 카페에 올려놓을 거야 아마.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고 그러죠. 침묵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침묵을 지킬 수 있는 권리.
헌법 12조 2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 12조 2항 또 별표해 놓고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를 이런 국민이 하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법조문상은 국민으로 돼 있지만 외국인도 진술거부권 다 가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형사상 그래서 진술거부권도 무죄 추정과 같이 형사 문제에만 적용되는 거죠. 형사 문제에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 민사 문제든 진술 거부 못해요. 응? 야, 니 나한테 돈 빌려 갖는 거 있지 이런데 나 진술 거부권 행사할래. 안 된단 말이야. 민사 문제는. 자기에게 불리한, 이 헌법에는 불리한이란 말이 명시가 됐는데 형사정법은 이게 지워져 있기 때문에 불리하든 유리하든 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강요당하지 않는데 진술만 강요당하지 않죠. 진술 외의 것은 강요할 수 있습니다. 손에 지문 찍어라 강제로 끌고 가서 찍을 수 있다고. 사진 안 찍어서 찍혀. 몸 검사 벗어봐. 안 벗어? 영장 받아서 강제로 뺏겨요. 가능하단 말이야. 야, 너 술 얼마 먹었는지, 소주 몇 잔 먹었는지 말해. 나 말 못해. 그러면 돼요. 근데 그러면 좋아. 너 이 폐 속에 있는 숨을 풀어내봐. 호흡 측정하게 풀어내봐.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영장 받아서 그럼 피 뽑자. 피 뽑으면 되죠, 그죠? 이거 뭐 숨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굳이 하자면 하겠지. 배 누르거나 가슴 누르면 되겠지. 되겠는데 안 하니까 이제 그 피를 뽑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강제로 가능해요. 진술 외의 거는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 요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할 텐데, 그 밑에 진술 거부권과 자백 임의성 법칙, 요거는 뒤에 증거 파트에서 공부하고 되돌아올게요. 요거는 미리 말해봐야 뭐 입만 아플 거니까 넘어가고 뒤에 증거 파트에 가서 공부하고 제대로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의 내용으로 가십시다. 진술거부권의 주체, 모든 국민이라고 돼 있죠. 모든 국민으로 돼 있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뭐 의사문제 대리인이든 법인 대표자이든 외국인이든 뭐 말을 할 수 있으면 다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 이것도 조심하세요. 출제됐어요. 아직 피의자로 되지 아니한 자, 피내사자도 같습니다. 참고인이 지위 있는 자도 진술권을 가져요. 즉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나 재판, 공판 중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다 보장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진술거부권을 가지지만 네가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걸 고지해주는 대상은 피의자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는 구별하세요. 피의자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피의자이 아직 피의자로 안 된 사람한테는 진술권 고지 안 해요. 고지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술권을 가지고 있고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야. 그거하고 혼동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의 범위. 진술 강요가 금지됩니다. 진술거부권은 형벌 기타 제재에 의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줄 치세요.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이 안 한다. 강요되지 않는, 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에 한한다. 따라서 지문이나 촉형의 채취, 신체 측정, 사진 촬영, 신체 검사에는 진술권을 미치지 않는데 얘들의 법적 성질이 뭐냐 하면 바로 검증입니다. 검증 또는 감증에 해당해요. 그래서 영장을 받아오면 또는 영장적 예외 상황에 해당하면 영장 없이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도 소주 몇 병을 먹었는가 그 진술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기운을 바람을 불어내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신체의 물리적 사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진술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음주 측정을 강요하더라도 헌법상의 묵비권이나 진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것들 음주 측정도 진술할 수 없다. 거짓말 탐지기 한 검사 있죠. 이것도
생리적 검사인데 질문하고 관계된 것의 검사니까 동의 없이 거짓말 탐지기를 쓰면 이거는 진술거부권 침해입니다. 동의 없이 쓰면. 근데 동의하고 제대로 응해줘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마취 분석은 뭐 동의 받더라도 이거는 위법이죠. 안 돼요. 그다음에 밑에 이것도 출제된데 진술거부권의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 이것도 출처하세요.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 범죄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들어가 있는 판례 별표 3개 해놓고요. 이렇게 무기권 행사 못한다고 음주당속에서 풀으라면 풀어야 됩니다. 안 불면 처벌받죠. 자, 헌법 12조 2항에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을 하면 생각이나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이라는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 줄쳐나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 반해 도로교통법이 규정된 음주 측정은 호흡 측정기에 입에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요.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 헌법은 형사장착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리한 진술,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로서 불리한 진술에 하나도 돼 있는데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에 관한 것은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형사법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하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유리 분리를 불문하고 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형사침해에 관한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 질문 등 어디에서나 진술 거부를 보장돼요. 이것도 별표 3개 넣었어요. 요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형사 책임이 아니라 민사 책임, 행정 책임에 관한 것은 진술 거부권에 안 들어가는데 그 행정 절차에 있죠. 행정 절차에서 행정 책임을 묻는 것, 행정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 대상이 안 되죠. 근데 행정 절차에서 형사 책임을 묻는 질문, 형사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를 말하는 거고 밑에서는 위에는 책임을 묻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 질문 절차 어떤 절차이든 형사 책임에 관한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형사 책임이 아니라 민사 책임이나 행정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심은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는 게 인정심문이죠. 유죄냐 무죄냐 인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확인하는, 즉 뭐 성명, 연령, 직업, 뭐 언제 본 적은 없어졌죠. 옛날에 본 적 이런 것들을 묻는 데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건데 다 거부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진술 거부권 고지인데 여기는 숏 타치.